여러분,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보셨나요? 영화의 오프닝은 태초 지구에서 시작합니다. 인간과 흡사하지만 약간 다른 모습의 외계인이 나오고 어떤 물질을 먹은 뒤 고통스러워하며 분해가 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곧이어 녹아내리면서 폭포로 떨어지고 물 안에서 새로운 유전자로 되살아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묘사한 것이죠. 영화의 제목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준 프로메테우스를 상징하는 메타포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류는 기원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근원적인 호기심이 아닐까요? 부모에게 자신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묻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단서로 추정할 뿐이죠. 오늘은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과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가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스페르미아설, 즉 범중설인데요. 바로 가시죠. 앞서 말씀드렸듯 생명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정설이나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달에서 물 흔적을 발견하고 화성 이주가 현실이 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기원을 밝히지 못했다니 왠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학자들은 기원에 대한 수많은 가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이나 자연에서 자연 발생했다는 자연 발생설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판스페르미아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스페르미아설, 다른 말로 범종설. 생명의 씨앗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며 공간을 통해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전파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40억 년 전 어느 날 우연히 우주를 떠돌던 미생물이 지구에 도착했고 그 미생물이 생명을 발화하는 씨앗이 되어 원시 포자들을 만들어냈으며 빛의 압력을 받아 퍼져나갔다는 것인데요. 두루 존재하는 씨앗들이라는 의미에서 판스페르미아설 또는 범중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내용은 프랜시스 크릭이 저술한 생명 그 자체라는 책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크릭은 자신의 저서에서 지구가 단일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생명의 기원이 지구 내부에서 시작되었겠지만 수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는 우주 공간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수많은 행성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주 기반 망원경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태양과 같은 항성이 5천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하는데 이런 항성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은 훨씬 더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항성들과 행성들의 외계 지적 생명체가 살지 않는다고 감히 단언할 수도 없을 테죠.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 지구처럼 아름다운 곳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겁니다. 지구는 물과 유기화합물이 풍요롭게 공급되며 적절한 온도, 적절한 대기, 적절한 자기장 등 여러 이점을 지닌 행성이니 말이죠. 수억 광년을 이동하기 위해서 외계 생명체가 아닌 미생물이 우주선에 탑승해야 하는 이유 등을 프랜시스 크릭은 해당 책에 저술해 놓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범종설을 제안한 것은 프랜시스 크릭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가 처음이었죠. 그는 우주에 아주 작은 씨앗이 흩어져 있고 그것들이 조합되어 생명을 비롯한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낙사고라스의 의견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되었지만 범종설은 그 가설을 다시 증명하려는 일련의 실험과 탐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분광 분석법으로 우주 공간을 살펴보고 우주 먼지와 운석을 분석한 결과 우주의 아미노산과 같은 물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니 말이죠. 아미노산이란 생명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외계 문명이 아니더라도 지구가 형성될 즈음인 약 45억 년 전부터 생명이 탄생한 시기라고 추정되는 약 35억 년 전까지 10억 년 동안 지구에 떨어진 물질들의 양을 더하면 엄청날 텐데요. 그렇다면 초기 지구의 대기 조건이 아미노산과 같은 물질을 생성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 해도 생명의 원료 물질들은 운석과 우주먼지를 통해 지구로 유입되어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시 수프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원시 수프란 초기 지구의 바다에서 메탄, 암모니아, 물이 자외선에 의해 최초의 유기 화합물로 바뀌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가설을 말합니다. 새로운 가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력 가설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범종설을 증명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실체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의생물학문제연구소의 블라디미르 시체프 박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과학위성 비오넴을 이용한 미생물체 실험을 통해 특정 박테리아가 우주 공간에서 엄청난 고해를 견디며 대기권을 뚫고 지구로 들어와 생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죠. 이 실험은 비오넴 위성의 바깥쪽 표면에 설치한 보관장치에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넣고 위성을 우주 공간에서 지상으로 추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기권을 통과할 당시 위성의 표면의 온도는 섭씨 수천 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지상으로 떨어진 위성의 잔해를 조사한 결과 호열성 균주 1개가 살아남은 사실을 확인했죠. 이 외에도 박테리아가 우주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은 여러 나라에서도 수차례 실험된 바 있습니다.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범증설의 씨앗에 해당하는 박테리아가 발견됐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박테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이름은 데이노코코스 라디오두란스. 이름이 정말 길죠? 방사성 폐기물을 분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세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가장 강력한 방사선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화성 지표면 30cm 지하에서 120만 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죠.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근미래에 화성을 테라포밍할 때 이 생명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고용량의 방사선을 이겨내는 메커니즘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미생물이 화성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지난 2015년 일본 도쿄대학 연구진은 라디오두란스를 국제 우주정거장 외부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알루미늄 패널에 뚫은 직경 1.5mm 구멍 속에 넣어 ISS 외벽에 1년간 걸어놓은 결과 약 10%가 생존한 것인데요. 우주 공간은 극한의 환경입니다. 우주 복사, 태양의 자외선 복사, 진공 상태 등 일반적인 생명체는 견딜 수 없는 곳이죠. 그럼에도 10%의 개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범종설에 말하는 씨앗 후보 1순위 미생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때 살아남은 개체들은 형태학적으로 손상이 없었으며 지구의 개체들과는 달리 외막에 수많은 소포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복구 메커니즘이 촉발되었으며 일부 단백질과 메신저 RNA는 더 풍부해졌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두란스가 과연 씨앗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씨앗을 이용해 화성을 테라포밍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범종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원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루빨리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 우리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많은 과학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들이었습니다.